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과 한자제보살이 깊은 만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주교도소에서 저한테 한 분이 재소자 한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그 포함미술관을 한번 털었대요. 그래서 털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히긴 했어도 자기가 그 도둑들 세계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알토론 같은 주변을 털었다고 전설의 도둑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걸 털어가지고 잡혀있고 저는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털어서 자기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다. 행운, 그가 왔습니다. 스님? 네, 유쾌한 웃음이 참 기분 좋은 프로그램이죠.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정운현 해문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운현 이사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변함없이 오늘 생방송을 위해서요. 우리 해문스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생방송 하시느라고 살짝 긴장하셨나요? 네, 살짝 긴장해요. 그러면 제가 스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네, 가끔은 참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유쾌하게 할 수 있고 좀 신나게, 그래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해문스님. 감사합니다. 꼭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스님 해주시는 얘기들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스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참 자기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건데 우리 문화재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인데 그동안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의 무심한 마음을 좀 타파해 주시기 위해서 얘기거리 많이 가지고 나오셨죠. 지난주에 못다한 얘기 붙여서 이제 제가 좀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순신 장군의 칼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의 칼 이야기 지난주에 살짝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이 하나 19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조선미술대관이라는 책에 이순신 장군이 직접 사용했던 칼, 쌍용검이라고 불렸던 칼인데요. 이 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러 군데로 수색하던 중에
미국의 국무부 문서에 6.25 당시에 미군 병사 하나가 조선의 궁궐에서 조선검 하나를 이렇게 훔쳐갔다라는 기록을 발견해서 그 칼의 행방을 찾았던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이제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끝부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못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칼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총 6자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 아산 현충사에 있는 큰 칼, 충무공 장검이라고 불리는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은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칼은 아닙니다. 아마 베스트셀러 뭐 김훈의 칼의 노래 이제 모티브가 됐다라고도 하는 칼인데요. 그 칼은 격검흔이라고 해가지고 칼과 칼이 마주쳤을 때 이제 칼과 칼이 마주치면 칼에 이제 금이 가는 약간의 흠집, 그걸 격검흔이라고 하는데 격검흔이 네.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실전에 사용됐던 건 아니고 무인의 기상을 가다듬는다든지 뭐 예도의 형태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충무공의 칼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에 있는 충렬사라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네네. 명나라에서 내린 이제 팔사품이라고 해가지고 충무공에게 내렸던 8가지 보물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귀도라는 칼 2자루, 참도라는 칼 2자루가 있는데 이것은 이순신 장군 사후에 명나라로부터 도착했기 때문에 역시 실전에 썼던 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실전에 썼던 칼은 이제 쌍용검이라고 불리는 이제 2자루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칼은 그 조선 군부에서 계속 보관되어 있던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1910년도 이제 조선미술대관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진으로 실려 있고 이 칼이 수집되게 된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도남집이라는 박중경의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박중경이라는 사람은 훈련도감 대장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도남집의 원흉검기라는 기록을 통해서 쌍용검을 수집한 내막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칼이 진짜 이순신 장군의 칼이냐? 그건 사실 저희가 안 봤습니다만 또 실물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 군부의 이순신 장군의 칼이 수습되어서 대대로 내려왔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달에도 이순신 장군 칼을 본 어떤 사람이 시조와 같은 걸 한 수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청춘을 작반하여 창경궁을 돌아드니 그러니까 청춘을 품고서 창경궁을 돌아드니 충무공 쓰던 칼은 의연히 있다마는 지금의 저 칼 다시 쓸 자 누구런고 하는 이제 시조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이 칼을 실물을 직접 받고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 소장 사실을 확인해 준 이런 기록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걸 우리 세대에 와서 충무공 이순신의 칼을 잃어버렸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예, 이순신 장군 하면 무장이니까 당연히 칼을 썼을 텐데도 네. 저희는 이순신 장군 하면요 일반인들은 그냥 거북선만 계속 생각을 했지 그분의 어떤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게 참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참 무심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 난중일기가 국제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난중일기가 세계문화유산에 기록됐다 그래요. 네. 그 난중일기도 뭐 제가 이게 충무공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의 유물이 우리 세대에 와서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난중일기 이야기 뭐 오늘 나왔으니까 잠깐 하면은 난중일기는 총 원래 8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난중일기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92년 임란이 발발하고 200년이 지난 뒤에 정조가 200년 뒤인 1792년에 임란 200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국가 기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서 충무공의 문집을 이충무공 전사라는 책을 이제 편찬하게 되는데 거기에 당시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난중일기를 초록해서 거기에 이제 난중일기를 수록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는 이순신의 일기이기 때문에 뭐 자기 사생활이 좀 기록돼 있어요. 그 사생활에 뭐 누구 기생 이야기도 뭐 있고 뭐 술 마신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이순신이 자기가 쓴 일기니까 거기다 선조역을 좀 해놨어요. 네네. 네. 근데 그 국가에서 이 난중일기를 활자로 옮겨서 이제 왕명에서 편찬하려고 그러니까 선조역 쓴 걸 그래서 실을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 첨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첨삭한 걸 다 토대로 보면 총 8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8권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7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이 없어졌어요. 네. 한 권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지금 한 권이. 그래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뜻 있는 사람들하고 이 이순신 장군 이제 우리 민족의 성웅이라고 이제 뭐 박정희 정권 때 불렸으면 뭐 그래도 굉장히 그 존경하는 분이 많고 그 우리들에게 그 중초등학생들에게 부동의 존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매니아들끼리 이순신의 이 난중일기를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제가 놀랬던 것은 난중일기가 1967년에 한번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현충사 인근에 있는 유모라는 사람이 동네 청년들과 함께 이 난중일기를 털었어요. 현충사에서. 그래서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이 난중일기를 털어가지고 부산 쪽으로 이제 튀었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난중일기가 도난 됐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열이 받은 거예요. 네. 라디오 생방송에 직접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67년도 이제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직접 자기의 육성으로 1월 며칠까지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갖다 놓으면은 내가 봐주겠지만 안 갖다 놓으면 니들은 이제 죽었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안 갖다 놓으면 막 니들은 죽었다고 막 굉장히 협박했어요. 그리고 맞아 당시에 형사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특별 체포조를 해서 막 얘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 수사망이 압박해 가니까 네. 이 난중일기를 가지고 있던 놈이 그 수사망이 쪼여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난중일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찾은 게 그래서 언젠가요? 이제 그 형사들이 그 같이 털었던 그 사람들을 막 추궁해가지고 네. 어디서 발견되냐 부산 항 옆에 있는 한 인가에 고추장독 속에 한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숨겨놓은 거를 경찰이 압수해서 아주 난중일기가 분신을 될 뻔한 그런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한 권이 없어진 게 아닌가 해서 면밀히 조사해 봤는데 그때 없어졌던 건 아니고 아마 일제시대 때 없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뒤에 이순신 장군 후손들을 좀 당연히 못 살게 굴었겠죠.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 후손이 가산을 팔아가지고 간도로 이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가산을 정리할 때 아마 한 권인가를 어떻게 처분한 것이 아니냐, 혹은 누군가의 집에 맡긴 것이 아니냐, 가지고 이제 저희가 깊이 추적을 해서 그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간도로 이주할 때 짐을 맡았던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임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산에 살고 있어요. 스님이 직접. 그럼 여러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뭐 옆 사람. 이순신은 그 매니아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깊이 추적하면 막 식음을 전폐하고 추적합니다. 근데 이게 난중일기가 또 재밌는 게 난중일기는 우리는 이제 책 제목을 난중일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네. 난중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냥 일기예요, 표지에. 그냥 일기. 네. 그 16세기에는 일기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일기를 쓰지도 않고 또 한자로 이렇게 문장가만 쓰는데, 근데 이게 난중일기의 내용을 그러니까 일기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다 읽지 않으면 그게 충무공 일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임모라는 분이 가지고 있지만 그 일기가 충무공 일기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누군가 조사해야 되는데 그분과 몇 사람 인터뷰해 본 결과 그분이 일기라고 쓰여진 책을 한 권 본 기억이 난다라는 증언까지는 저희가 청취했습니다. 근데 16세기 당시 일기를 썼다면 난중일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기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충무공의 영의정 추중교서, 그러니까 충무공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영의정은 아닌데 정부에서 사후에 영의정을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걸 추중하는데 그런 추중교서 중에 하나가 그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를 그분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언젠가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서 난중일기를 찾으려는 이제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순신의 쌍용검 그리고 난중일기와 같은 중요한 충무공의 유물이 우리 시대에 와서 한 권 분실되고 또 칼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난중일기는 또 이순신 장군의 필적이지만 이 쌍용검과 같은 경우에 이 적장 쿠루시마와 같은 사람을 직접 이 칼로 처형했다라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나올 정도로 실전에 사용했던 건데 이런 게 없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이 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에 있던 아델리아 홀 레코드라는 미국 측의 기록에서는 찾아봤는데 쌍용검이 아니고 조선검으로 밝혀져서 일단 미국에 있는
기록의 흔적을 찾는 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포기할 저희들이 아니죠. 아, 스님도 네. 이순신 장군 많이 하시군요. 아, 저도 매년, 저는 사실 네. 승려가 과거의 이야기, 출가 전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마 제가 국내에서 현충사를 많이 가본 사람들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제가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돼 있을 거다라고 제가 농담처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네. 현충사 앞에 살았기 때문에 꼬맹이 때 늘 현충사에 가서 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현충사를 가깝게 생각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운명적이었네요. 운명적 만남입니다. 네. 이순신의 쌍용검을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를 짜서 이제 또 저희들끼리 수많은 작전회의 속에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아까 조선미술대관이라는 책에 1910년도에 조선미술대관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그 책에 이순신 쌍용검에 흑백 사진이 있지만 사진이 찍혀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때 같이 쌍용검하고 같이 수장된 물건, 그 물건 행방을 그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쌍용검 유물번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의 역사의 철퇴라는 철퇴가 하나. 철퇴요? 철퇴. 네. 하나가 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조선 군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데, 이 철퇴의 행방을 그럼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 철퇴의 행방을, 쌍용검을 찾기 위해서 철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 철퇴를 가져간 놈이 쌍용검을 가져갔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요, 스님, 진짜 궁금한 게요. 제가 일단 뭐가 궁금해요. 이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철퇴를 찾으면 찾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깜깜하거든요. 네.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매니아는 저희들이 가끔씩 우리 이제 이순신 교를 하나 만들어도 내가 스위트 빨리 이제 중도를 그만하고 이순신 교를 창정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순신 장군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늘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찾아지죠. 바로 생각을 하면은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탁탁탁탁 계획이 차나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이제 실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하나 찾아내는 거니까. 네. 이 창의 역사의 철퇴라는 것도 좀 약간 불가사의한 이게 물건이에요. 이제 이 동양사나 옛날 구학문한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동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갈공명. 그렇죠. 장자방이라고 있습니다. 장량. 예. 장량. 중국의 한나라를,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건국을 했던 책사 장량이라는 사람인데, 장량이 중국 진시황 때까지 이제 이야기가 거슬러 가는데, 장량이 자기의 고국인 한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자기 고국을 멸망시킨 진시황을 저격해야겠다. 암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천하에서 제일 힘센 장사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 장사를 구해서 와서 그 당시 이 세계에서 동아시아사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창해 역사라는 사람이 제일 힘이 셌다는 거예요. 창해 역사. 근데 네. 창해 역사를 시켜서 그 창해 역사가 쓰던 120근짜리 약 80kg 정도 되는 철퇴를 창해 역사가 장량의 말을 듣고 진시황이 지나간 수레에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그 수레가 부서져서 죽었는지 알았는데 진시황이 그 차에 안 타고 다른 수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격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삼하천의 사기 장량 열전에도 나옵니다. 그게. 근데 이 창해 역사라는 사람이 재밌는데 창해 역사가 우리나라의 전설에 보면 강릉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네. 그 중국 측 기록도 아마 동이족이다, 조선 사람이다라는 기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강릉의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강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릉 단오제 이런 데도 창해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 창해 역사가 조선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마 옛날에 사람들도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창해 역사가 썼던 이 철퇴가 조선시대 때 중국에 사신 갔다 오다가 요동 지역, 만주에서 조선 사진이 이 철퇴를 발견합니다. 아이, 그것도 진짜 어떻게 운명적이네요. 그래서 진위 논쟁을 도 있고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만주 지역에서 사람 일장이라고 하니까 사람 크기 한 170cm 정도, 길이는 무게는 80kg 정도 되는 철퇴를 수습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조선 군부에서 그걸 대대로 보관해 왔던 것만 사실인 거예요. 그 모양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스님? 망치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뭐 공사장판에서 이렇게 뭐 해머 던지기 하는 네. 그런 거겠죠. 해머 던지기 하는 그런 해머 같은 것이 80kg 정도 나가고 이제 막대기 네,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철퇴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선 군부의 두 가지 신물이라면은 그러니까 이순신의 쌍용검과 창해 역사의 철퇴 이 두 가지를 군부가 가지고 있다가 일제가 1907년도에서 8년도 사이에 지금의 창경궁에 식물원, 동물원, 그다음에 제실박물관 세 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실박물관에 박물관이 세우니까 군부가 제실박물관, 그러니까 순종의 왕명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순신의 쌍용검과 철퇴를 출품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퇴가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제실박물관의 후신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그 어떤 놈이 이걸 또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져간 놈을 그럼 찾자. 샅샅이 그 기록을 뒤지던 끝에 그러니까 이 철퇴를 가져간 놈이 그러니까 쌍용검을 가져갔을 개연성이 크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네. 유물번호도 앞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끝에 이 창해 역사의 철퇴 이거 발견되면 중국과 우리나라 양쪽에 다 중요한 유물인데. 그렇죠. 이 유물의 행방을 해서 저희가 결국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냐? 1909년도 10월 27일자 황성신문에 이 철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일단 신문 뒤지기는 기본이시군요. 그때 신문, 그 당시 신문 사사히 봐야죠. 이야. 황성신문에 이게 뭐라고 나왔는데 아주 재밌어요. 영국의 네. 장군 중에 기찌나라는 장군이 인도에 왔다가 일본을 향하던 길에 조선에 들립니다. 기찌나 장군이 이걸 보고 너무 반했어요. 이 철퇴를 보고. 네네. 자기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찌나 장군이 빌려갔다고 황성신문이 1909년 10월 27일자에 보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문화재잖아요. 네. 이거를 외국 장군이 빌려달라고 한다고 빌려줬다고요? 네. 그 당시 뭐 조선은 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니까 1909년은 뭐 좀 문 닫기 뭐 얼마 전이니까 나라로서의 뭐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찌나 장군을 찾아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이 기찌나가 영어로 도대체 뭐냐. 그러게요. 이게 영국 장군인데 왜 기찌나인지. 그러니까 뭐 영어로 무슨 길버트라든지 그렇죠. 길트너라든지 이런 거를 기찌나라고 이제 당시 사람이 듣고 한글로 썼는데 이걸 다시 기찌나를 영어로 환원되면 그럼 도대체 뭐냐. 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년째 이거를 고민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거 환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길트너다 이건 기찌나는. 네. 길트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길트너라는 장군이 있는가 확인해봤더니 황성신문에 기찌나 원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1909년도에 오성 장군 원수 중에 길트너라는 사람이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영국에. 길씨가 없나요? 네, 길씨가 없어요. 도대체 키치너라는 설을 또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네. 키친에서 따가지고 부엌. 장군 이름은 잘 안 어울리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오성 장군을 일단 다 뒤져보는 거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찌나하고 이게 1대1로 딱 이거다라는 확신이 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찌나가 누군지 확인이 되면, 그 사람 집에 영국에 찾아가야죠. 혹시 철퇴 빌려갔었냐고. 지금 이제 그 기찌나 장군님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여기서 멈춰진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네. 이것도 이제 한 1, 2년 전 버전이고 제가 이제 이순신 창해 역사 철퇴 방송 준비하다 또 새로운 기록을 이 방송 때문에 찾았어요. 기록에 가면 1929년 11월 7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가면 기찌나 장군이 반납했다는 거예요. 20년대. 또 반납 기사가 반납했어요. 기사가 또 떴네요. 네, 기사가 떴어요. 참 감사하네요. 기사를 써주시고. 근데 썼는데 네. 재밌는 거는 기찌나가 반납하니까 일본 군부에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부가 지금 29년 11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하면 다시 빌려갔다는 거예요. 창해 역사의 철칙을. 이거 확실히 빌려간 거 맞습니까? 네, 빌려간 거 맞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직접 본인이 가져간 게 아니고 빌려간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군부 중에 도대체 누가 가져갔느냐. 그러니까요. 이것만 확인되면은 창해 역사 철추의 행방은 이제 나올 거다.
스님, 그것만 확인되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확인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그때 이제 일본 군부에 네. 관계자들이 가져갔으면 일본 군부의 장성들이 가져갔다면 일본의 육군박물관이라든지 일본의 뭐 어디 군부의 중요한 야스쿠니 신사의 전쟁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헌납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추적의 궤적이 작아지죠. 그다음에 이 창해 역사의 철퇴를 찾아낸다면 이순신의 쌍용검도 그것도 함께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죠. 네. 제가 그 청취자로서 이 해문 스님의 문화유산 토크를 들으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요. 이게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스님이 이제 좀 전에 영국 장군 이름 가지고 고민하셨듯이 미국, 영국, 뭐 일본, 중국까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뒤지시잖아요. 다 외국어잖아요. 저 4개국어예요. 실제로. 진짜로요? 아니, 그럼 혹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배우신 건가요? 이거를 하려고 배우지는 않고 제가 원래 잘은 하지 못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 해요. 브라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중노릇하면서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하게. 네. 신동이신데요, 거의? 신동까지 아니고 그렇게 잘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상생활 영어하고 글은 제가 다 읽어요. 뭐 영어는 뭐 이제 뭐 일상 정규교육 받으면서 이제 된 거고 뭐 일어하고 중국어 뭐 이런 건 다. 저는 사실 스님 뒤에 어떤 문화유산 관련돼서 어떤 한 부대가 포진하고 있어서 스님이 이제 장군처럼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내가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쫙 흩어져서 이렇게 정보를 싹 가지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님이 직접 외국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정말 힘드신데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예전 신문들 다 뒤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예전 신문들을 본 적이 있는데 다 그 마이크로필름으로 돼 있잖아요. 필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다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직접 그 작업을 다 하시는 건가요? 다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필름으로 찾지는 않고 이제 이거를 마이크로필름을 이제 활자화 해놓은 그 인화, 복사해놓은 이제 그 종이를 보고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면은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서양의 어떤 교수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서양 사람들도 흔히 그런데요. 도서관 앞에 가서 서양 사람들 도서관의 요정이란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도서관의 요정이요. 도서관 요정한테 가가지고 제가 오늘 무슨 대목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요정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오늘 발견하게 해주셔요. 잠깐 묵념을 하고 찾는데요. 그럼 찾아진대요. 어머. 근데 저도 가끔 책을 이렇게 논리적인 방식으로 잘 찾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다음에 딱 어디에 이 자료가 있을까 수많은 책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찾는 경우죠. 그럴 때 의외로 잘 맞습니다. 인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훨씬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요정이라고 포장은 하셨습니다만 스님의 법력이 대단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게 있죠. 아마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시던 분들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참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스님께서 4개국어를 하시고 법력이 대단하시다는 거. 우리 잼뱅이님께서는요. 해문 스님이 이 시대의 보물이시라고. 아이고 뭐 별 말씀을. 야, 그리고 사실 스님 개인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말아주시죠. 사실 저희 정운현 이사님하고는 정운현 이사님이 워낙 우리 근현대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저는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국사를 배웠고 열심히 했는데요. 스님이 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저는 계속 반성하면서 들었거든요. 왜 반성을 하지? 그러니까 새롭게 듣는 얘기들이 많고요. 정말 시험을 보기면 국사 공부만 했구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후손으로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거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님이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동시에 스님한테만 맡겨두기에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신물이라는 게 있어요. 신물. 귀신 신자, 네. 물건 물자. 그러니까 신물 혹은 믿을 신자, 물건 물자.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게 보통의 물건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 담긴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결혼 반지 같은 게 그런 거겠죠. 뭐 결혼의 선물로 준 반지라는 혹은 뭐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반지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거기 어떤 정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의미도 있고. 네. 그 나라도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 나라도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 민족도 그런 물건이 있고. 근데 그게 그 민족이 망한다든지 그 민족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물건이 사라집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진 물건들, 그런 신물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신물들이 세상에 다시 나왔다는 그 나라가 그만큼 다시 정신 차렸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제가 찾고 있는 물건들은 그런 이제 도자기나 서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이 담겼던 어떤 물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런 것들의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저는 지금 숭례문 국보 1호로 돼 있는데 뭐 국보 1호로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숭례문을 그럼 대체할 만한 국보 1호가 뭐냐? 뭐 훈민정음이다, 뭐다. 근데 저는 조선왕조실록 국보 1호로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좋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조선왕조실록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대거 출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그렇죠. 네. 그리고 기록의 문학이고. 근데 그런 조선왕조실록이 나라가 망하면서 도쿄대가 그 실록을 가져갔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그랬다 이제 저한테 들켜가지고 2004년 저한테 들켜가지고 제가 딱 93일 만에 되찾아와서 우리나라 국보가 됐습니다만.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신물이 자기가 돌아갈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 그래요. 자기의 신물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신물들이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한반도가 또 우리나라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칼과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칼이 이순신 하면 와 진짜 우리 조선을 지켰던 뭐 이름만 들어도 뭉클한 어떤 장군의 실전에서 썼던 칼, 그럼 우리나라의 혼을 담고 있는 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장군의 칼이고 민족의 칼인데 그 칼이 1910년도에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그해 나라가 망한 뒤에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나라가 그렇게 이제 쓰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런 신물이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고 소위 얼빠진 상태로 살고 있는 이 민족, 이 사회에 어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통해서 추구하는 뭐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저는 결국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의 제자리 찾기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좀 바라봐 주시기를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사실 웃으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문화재 찾으러 전 세계를 네.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뚝뚝 우리나라에 다시 되돌려 놓으시면서 네. 그냥 크게 한 번 웃으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라고 희망을 다른 방식으로 주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그런가요? 제가 네. 이제 그 머리 깎고 죽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뭐 열반, 뭐 보리심, 뭐 이런 거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순신 장군의 우리 칼, 쌍용검 얘기를 하면서 철퇴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역시 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라진 왕실의 보물, 이건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19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재로 좀 기재부 같은 기획재정부 같은 곳이 이제 조선 말 대한제국의 탁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탁지부에 대대로 내려왔던 왕실의 비밀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아, 스님은 어떻게 그런 것도 하세요? 네, 탁지부에서 그걸 관리해 왔는데 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1909년도에 세키노 타다시라는 도쿄대학교 교수입니다. 세키노 타다시가 당시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허가를 얻어서 이 탁지부를 엽니다. 네, 탁지부를 열어서 그 안에 있던 보물을 꺼내서 봅니다. 네, 거기에 기상천외한 물건이 하나 발견되는데 조선 궁궐의 보물창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금부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왜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금부채가 발견됐는가?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엄청난 비화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끼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뭐 일본 역사에 나온 오다 노부나가의 부장이었거든요.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의 혼노지라는 곳에서 불에 타 죽어요. 네네. 네. 불에 타 죽고 나니까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부장이었기 때문에 천리를 행군해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복수를 하면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천리를 행군해 올 때 이 히데요시와 같이 그 천리를 행군해서 후방을 지켰던 사람이 카메이 코레요리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네. 카메이 코레요리가 창을 아주 잘 썼어요. 아주 히데요시 아주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데 이 카메이 코레요리에게 히데요시 아주 오른팔이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히데요시가 고맙다고 오키나와 유구국이라고 당시 불렸는데 오키나와의 영주로 임명하면서 그 금부채에다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키나와를 너에게 준다라는 문서를 거기다 써가지고 그 금부채 하나를 카메이 코레요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 금부채가 그러니까 카메이 코레요리의 아주 자랑거리였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임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부채를 들고 이 사람이 조선 수군과 싸우기 위해서 일본 수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네. 그러다가 이순신을 만납니다. 네. 당포해전이라는 네. 건데요. 네. 경상도의 거제도 인근입니다. 통영 거제도 뭐 거기쯤인데 당포해전에서 이 부채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이순신과 싸워요. 싸우다가 26척 모두가 전파당해서 전멸. 무모했네요. 예. 당하고 이 사람은 배가 격파당했기 때문에 네. 물에 빠져요. 네. 물에 빠져서 뭐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도망가고. 그때 이순신 장군에게 그 자기 장군선이 격파당할 때 자기가 들고 있던 금부채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금부채를 이렇게 노획해가지고 그거를 선조에게 당포해전 승전 장계를 올리면서 그 금부채를 선조에게 보냅니다. 전리품으로. 야. 그래서 선조가 그걸 받아들고 이순신이 당포해전 보고서를 읽은 다음에 그 금부채를 이제 수령해서 조선이 보관하고 있었던. 그거를 1909년도에 세키노 타다시가 그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썼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썼던 그 황금 부채가 1909년에 네. 발견됐다는 거죠. 완전히 그 세키노 타다시도 굉장히 이를테면 충격받았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금부채 3개밖에 없어요. 지금 딱 오사카 성에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히데요시가 아끼던 사람에게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히데요시에서 카메이에게 갔다가 그걸 이순신이 뺏어서 선조에게 주었던. 네. 그거를 1909년도에 세키노 타다시가 네. 그걸 발견해서 일본 천왕궁이라고 불린 일왕에게 헌상합니다. 그 기록을 그런 상황을 아쉬워한 또 당시에 기자 하나가 이 사건을 기사로 남깁니다. 1909년 9월 23일 황성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세키노 타다시가 조선 고족조사 사업을 위해서 조선에 왔다가 탁지부의 비밀 창고를 열어서 히데요시가 썼던 이순신에게 빼앗겼던 그 부채를 찾아서 다시 일본의 국내부로 가져갔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금부채가 그럼 일본 그럼 국내청 이른바 천왕궁이 그걸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일본에 한번 직접 가가지고 그걸 진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부채를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과연 그 부채만 가져갔을까? 그렇죠. 그 탁지부에는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금부채와 같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조선 정부가 히데요시의 금부채를 노역했으니까 조선 정부로서는 임난의 승전 기념물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보관해왔던 창고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것만 가져갔을 리가 만무하죠. 제 생각엔 그냥 네. 다 털어갔을 것 같은. 네. 예. 근데 사실은 비밀 창고였기 때문에 네. 기록이라든지 전혀 없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설사 다 옮겨갔다고 해도 네, 모르죠, 그거는 전혀. 그렇죠. 뭐가 옮겨간 건지를 네. 알 수가 없어서 찾아오기도 네.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금부채 행방을 추적하는 것도 네. 금부채도 금부채지만 역시 이 금부채를 수장하고 있는 쪽이 이순신 장군의 칼, 쌍용검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매니아가 있어서 이순신 장군의 매니아들은 원래 일본 사람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수집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관야정 세키노 타다시라는 사람은 조선 고족조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인데 당시 조선 고족도보라는 걸 만들어서 각계각지에 있는 조선의 유적이 어떤 것이 남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 사람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본에 소개하고 그 소개한 책들을 근거로 조선 문화재의 대대적인 약탈이 시작되기에도 만든 뭐 이제 그런 이른바 일제 관제 교수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책을 통해서 네.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이 조선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렇죠. 그 판증이 되니까 그걸 제시하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 탁지부 안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금부채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는 뭐 저희도 아직 확인할 수 없고 이순신의 저희와 같이 이순신 얘기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제 뭐 윤호라고 또 주간 경향에 이렇게 편집장 하시는 기자님도 있고 뭐 또 박종평 씨라고 또 저랑들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을 또 같이 각 분야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에서도 연구 결과를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금부채를 또 스님을 통해서 저희가 사진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일본 국내청에 보냈다고 하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공개하길 바란다. 이건 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의 문제가 떠나서 한일 간에 아주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좀 관심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히데요시의 금부채는 한번 세상에 한번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히데요시의 금부채를 갖고 있는 쪽이 아까 말했던 이순신의 쌍용검과 창의 역사의 철퇴까지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 쌍용검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임진왜란. 예. 그때 우리 민족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수모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네. 굉장히 해묵은, 그러니까 몇백 년이 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끔찍한 잔인한 행동들 때문이잖아요. 네. 저희가 뭐 직접 당한 건 아닙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왜 저희가 왜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드라마 속에서 살짝씩 확인을 했는데 뭐 귀무덤이라든지 코무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스님은 뭐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임진왜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많은 전쟁 중에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 제독으로 있으면서 그 호남 지역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일본 군사들이 호남 지역에 전라도하고 이제 충청도 지역에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못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우고 있는데 이순신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순신을 이제 일본이 간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매수해가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키죠. 파직하고. 네. 그 와중에도 그래서 지휘권을 상실한 뒤에 원균이 칠전량 해정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4대 패전이 있어요. 그 4대 패전 중에 하나가 이 원균의 칠전량 전투인데 칠전량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이제 호남으로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호남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히데요시가 이제 잔인한 복수를 지시하는데 그 중에 그게 조선 사람의 머리를 베면은 부피가 커서 못 가지고 오니까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어오라는 명령을 냅니다.
그 남원하고 충청 일대에서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요. 코를 베어가지고 코 영수증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다 더하면 약 10몇만 개가 된다 그러는데 그 코를 베어다가 교토에 호곡구 진자라고 호국신사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단을 만든 거 그 코를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귀무덤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무덤의 원래 이름은 그래서 코를 묻었기 때문에 코무덤입니다. 일본어로 하나츠카고 비석도 하나츠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 근데 그 앞에 코무덤 앞에 코를 묻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비석으로. 귀는 없고. 네. 귀는 뭐 있어도 뭐 아주 뭐 0.01% 정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에도 시대 말기에 그 코를 묻은 다음에 하야시 라잔이라는 유학자가 있는데 코무덤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이걸 귀무덤이라고 부르자는 제안을 해요. 아니 귀나 코나 떼간 거는 다 잔인한 거죠. 그래도 상상해보면 귀 잘린 거하고 코 잘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 코무덤이라는 게 실제로 코를 베어갔다는 게 우리 언어에도 남았습니다. 자는데 코베갈 놈이다. 눈 감으면 코베갈 놈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일본 놈이 얼마나 코를 잘라갔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 하야시 에잔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잔인하다고 해서 코무덤을 하나츠가로 그러니까 미미츠가로 귀무덤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자리를 귀무덤 이총이라고 부르고 그 옆을 이총 공원이다. 그래서 이총이라고 불러서 사람들이 다 귀를 묻은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헷갈리는 네. 거군요. 네. 근데 실제로는 코무덤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그럼 이 사람들이 잔인해서 그렇게 바꿨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조선 사람이 코를 잘라다가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실을 사실로 기록하지 않는 일정한 부분 자기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살짝 비틀어 놓은 저는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럼 이거를 코를 잘라다 묻었으면은 코무덤이라고 해야지 그걸 귀무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부당하게 권력이 개입해서 사실을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코무덤이라고 써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토시에서 뭐 제 앞에도 많은 사람이 요구해서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비석이 그 코무를 묻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총 미미찌가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비총이라고 가로 안에 표기해 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영원한 사실이고 사실 자체를 건드리지 말고 일본도 이거 일종의 역사 왜곡이니까 이것을 미미찌가 귀무덤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 그대로 괄호 떼버리고 하나츠가 코무덤이라고 써라. 그것은 그 코 잘려서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조금씩 변동시키기 시작하는 일본 특유의 아주 악질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귀를 묻었으면 귀무덤이라고 하고 코를 묻었으면 코무덤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실증주의 사관이 그런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사실 그대로 실증, 사실의 기록이어야지 객관적으로 기록해야지만 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너희 나라는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거짓말이고 그 옆에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없으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도 다 사료가 없으니까 그 너희들 역사는 찬란하지 않다고 그렇게 계속 말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 역사 시작을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한사군, 한사군 또 시작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실증주의 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해 왔는데 막상 지들은 자기의 수도였던 옛날 수도였던 교토에 코를 묻어놓고 귀무덤이라고 바꾸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본에도 이 미미츠가라고 불리는 귀무덤을 코무덤으로 바꾸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네, 이 역사 왜곡이요. 일본에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기네요. 아주 특기고 이게 아주 이 사람들의 습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조금 잔인하다고 해서 뭐 마치 어지른 척 마음씨가 심성이 착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건 잔인하니까 코무덤이 아니라 귀무덤으로 하자. 그럼 잘린 피해자들은 조선 사람들은 실제 코 베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어의 습관에도 눈 감으면 코 베갈 놈이란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실은 사실로서 기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츠가라고 코무덤이라고 올바로 정정하고
뭐 그렇게 하기를 저도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썼던 말 속에 그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네.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 네. 아픔이 담겨 있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네. 다시 한번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스님 근데 그 동명천재단님께서 임진왜란이 아니고 조일 전쟁이다라고 네. 지적을 해줬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뭐 하시는지. 조일 전쟁이라고 많이 하죠. 뭐 조일 네. 전쟁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 전 개인적으로 조일 전쟁이라고 쓰는 것이면 이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조일 전쟁이라고 듣는 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네. 있는데 조일 전쟁 그러면 조선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전쟁한다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통상 우리가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뭐 임진왜란이다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 문화유산 토크라고 하는데 네. 문화재를 사람들이 문화유산이라고 요새 많이 부르는 것인데 저는 이제 문화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이라는 국가 부서가 네. 있기 때문에 그 통상적으로 문화유산이란 말이 맞다고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어차피 국가가 이제 문화재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화재라고 저는 좀 부르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일전쟁이라고 제가 쓰지 않고 임진왜란이다, 뭐 조미전쟁이다 이렇게 안 하고 신미양요다 뭐 이렇게 네. 쓰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 네. 단어들 금방금방 좀 예. 알아들으라고 스님께서 예.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사의 수치로 기록된 패전. 그 첫 번째가 7,000량 전입니다. 원균이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이순신 쫓아내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스님 저는 정말요 화가 나는 게 물론 예. 뭐 논란은 있습니다. 원균의 어떤 예. 그런 그 당시 행적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왕을 비롯한 예. 그 군부 대신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 조선인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게 조선은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선조가 튀듯이 이승만도 튀는 거고. 네. 예? 뭐 원균 같은 이제 무능한 장수가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듯이 네. 그 당시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 그 당시에 아닙니까? 이제 양반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상태입니다. 해전에서 있어야 7,000년 정도는 아주 임난 최고의 우리 민족의 뭐 결정적인 실수였고, 네. 육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선 군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조선의 양반들이 무능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1992년도 임난 발발해서 이제 도성임을 버리고 선조가 저 평양까지 이제 의주까지 도망가던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군사가 있겠죠.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5만 명 정도의 군사를 모아서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일본군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5만 명이고 그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일본의 아주 그 히데요시의 아주 중요한 젊은 장수였는데 히데요시의 그 장수 그 와카자카가 그 거느리고 있던 병사가 1,600명. 그래서 5만 명 대 1,600명이 용인에서 붙었죠. 우리가 5만이고 이제 일본군이 1,600명인데.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네. 근데 웃기게도 이제 시작 했는데 와키자카 야사하루에게 1,600명에게 5만 명이 하루 만에 군대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패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아우, 스님, 그거는 네. 정말 역사와 기록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입으로는 이 사람들이 뭐 도원수 권율부터 시작해서 다 유명했던 군인들이 많이 있다. 백광원, 이시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사했습니다. 네, 5만 명이 1,600명에게. 왜요? 아니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군들이 아니었던 거죠. 돈과 학벌과 문벌과 백으로 장군이 되어서 군사를 지휘했는데 병법의 기본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군 1,600명에게 5만 대군이 그냥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임난 최고의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수치를 아꼈던 최고의 임난 최고의 수치 전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 한 사람이 앉으면요. 백성 5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네요. 1,600명에게 깨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우리나라 좀 약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더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말고 세계 역사의 길이 기적한 최고의 전투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땅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났냐? 병자호란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쌍령이라는 곳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 청나라군이 쳐들어오니까 인조가 그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5만 명의 또 군사들이 인조를 구하러 옵니다. 이 5만 명의 군사가 청나라 기병 300기에게 5만 명이 깨진 사건입니다. 예. 스님 정말 예. 아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5만 명을 지휘했던 2명의 장수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압사할 정도로 아주 치욕의 패전을 안겼던 사건인데요. 이런 것들 보면 문벌과 학벌,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스르스르 출세하는 것이 얼마나 그 민족과 사회의 불행이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야기는 꼭 시대의 정치인들이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스님 오늘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운현 해문 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모두의 꿈